EBS 대표 강사 이범석입니다. 오늘 들어갈 주제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맨 앞에부터 우리 아이들의 시대다 뭐 이런 다소 좀 처음 보시는 그런 주제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뒤에 내용들은 이제 알아볼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무슨 시대죠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세계경제포럼 2016년에 열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마 알려져 있는데요. 경제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때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지금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죠.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걱정한 것이 뭐냐면 향후 5년간 2016년에 열린 회의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이면 2020년까지거든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을 저때 이미 걱정을 한 겁니다. 71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 아마 저런 직업은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미 한참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대전환기,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계사에는 전환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어릴 때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주로 했던 수업 방식, 수업에 참여했던 방식은 주입식, 암기식이라고 하는 앞에서 선생님은 판서하시고 열심히 받아 적고 그것을 달달 외우고 시험지에서 답을 찍는 이러한 암기식 그런 수업 방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시대를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여기 경제회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계도 이미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순히 대학 입시를 그냥 고치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지금으로부터 사실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역시 지금도 아이들의 시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큼 자랐을 나이 20년, 30년 정도 후의 세대, 그때를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최초의 목표는 미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맞는 아이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더 이상 기존의 지식만 암기하는 것 가지고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량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이 무엇이냐, 어떤 역량이 미래엔 필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인간상,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량을 길러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가지 인간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인간상의 모습인 거죠. 기존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기존에도 강조되던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새롭게 보시면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란 이런 목표. 사실 기존에는 암기만 하고 지식만 뛰어나면 높게 평가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의 암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시험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과 교양 있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역량을 6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자기관리, 창의 융합,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이러한 상식적인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공동체, 심미적 감성 같은 구체적인 역량을 미래 창의융합 인재의 기본 역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공부해라, 공부해라, 앉아가지고 책에 있는 거 암기만 해라, 이것만 가지고 길러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실 현장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학교 현장을 이렇게 바꾸자. 기존에는 문이과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했죠. 수능에서도 문과는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해야 했고요. 이과는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까지는 입시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능 선택도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도입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은 됐는데요. 사실 지금 고1 학생들은 시행은 되었지만 입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을 하기가 좀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는 학생들이 바로 여기에 와 있는 이제 중3 학생들, 그리고 여기 중2, 중1 학생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학생들은 모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강조가 되고요. 이렇게 공통과목을 만들어서 공통과목도 있지만 또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모두가 똑같은 것만 배워가지고는 미래에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이러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면 2학년, 3학년에서 일부 한 2과목, 3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몇 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을 거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교과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과목들은 잠시 뒤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국영수 너무 그동안 많이 배웠다. 조금 줄이자.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줄입니다. 약간 줄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학교 현장을 바꿀 것인데 그럼 과목 선택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불어 살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실에서부터 길러주자. 그래서 교실 수업은 더 이상 주입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바꾸자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요? 토의, 토론, 발표, 실습 이런 것들을 교실 현장에서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실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은 이미 대학교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교실 수업을 이미 많이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발표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지필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평가를 점점 늘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암기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어떻게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는지, 자기의 의사를 얼마나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지를 실제로 평가를 받는 과정이 고등학교에 마련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고등학교 현장에 이제 막 불어닥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중3 학생들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고등학교에 가셔야 고등학교에서 좀 더 학생들도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중요한 단어는 한 빨간색으로 변화시켜 봤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에 들어가면 중요해질 내용들이다.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는 구체적인 과목들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는데 그럼 어떤 건 공통이고 어떤 건 선택일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주요 과목으로 할 수 있는 이 5개 과목군에서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공통이죠. 이거는 모두가 반드시 다 배워야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공통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위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통 과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뒤에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무엇부터? 공통 과목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공통 과목을 다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주로 2, 3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고등학교 입학해서 뭐 선택하지? 이런 고민은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가시면서 주로 하시게 될 고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보다 훨씬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선택도 약간의 위계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여기 과학을 예로 보시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원 과목이죠.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는 투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과목에서 약간 좀 더 심화되는 과목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하게 될 전공, 이런 전공과 연관된 과목들의 기초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대학에 갈 때 전공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미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이수하고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약간은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조금 더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전공이 심화된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 있는 전 과목이 지금 1학년 학생들까지는 모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로 구분하는 상대평가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바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상대평가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 1등급부터 9등급, 석차순, 1등급 4%, 2등급 7% 이렇게 누적을 해가면서 석차로 성적을 매기는 과목인 반면 성취도 평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데요. 모든 학생이 성취도를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에게 다 A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할 때는 절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2학년 때쯤 가면 선택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기대가 있어요.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다면 이 과목 정도는 선택해서 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그 과목을 신청해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평가 자체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에 이 과목을 선택했냐 안 했냐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가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냐가 사실은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학생들이 미리 고등학교에 가기 전부터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진로 고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학생들에게 진로를 고민해 보라고 시간을 준 그런 과정이 있었죠. 무슨 과정이죠?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 이거 왜 하나 하셨죠? 이건 도대체 시험도 안 보고 왜 이상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학부모님들은 이제 시험을 왜 안 보는 거야? 불만이 많으시고 학생들은 우와 시험 안 본다고 신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유학기제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로를 중학교 때 미리 체험해보고 자기의 어느 정도의 진로의 방향성 정도를 한번 알아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다 체험을 했고요. 지금 진로에 대해서 그때 고민해보지 않았어도 지금 고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학생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 조금 특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런 방향들을 같이 학생들과 좀 나누시면서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신다면 고등학교 때 가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크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과목을 선택하는 가이드북이 또 제공되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체육, 음악미술, 체육, 고등학교에는 지금 연극이라는 과목이 또 새로 생겼다는 게 보이시죠? 음악미술, 연극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양 과목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기존에는 잘 없던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뭐 다양합니다. 음악 연주, 미술 감상과 비평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2외국어도 2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지식, 재산, 일반 뭐 이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 이런 교양 과목군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는 공통 과목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학교에서 공통으로 개설해 놓는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그 고교 학점제가 지금 온전하게 실시되기에는 한 번에 갑자기 실시하기에는 학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이 지금 제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현실 때문에 선택을 마음껏 못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최대한 이것을 선택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진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과목 선택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계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입학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과목을 선택한 것 자체가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죠. 우리는 이런 걸로 학생을 선발할 때 평가 요소를 결정할 거야. 그래서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저쪽에 큰 글씨로 보여드립니다.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전공 적합성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발전 가능성과 인성 이게 크게 4가지 요소예요. 자, 대학마다 4가지 요소를 학생을 평가를 하는데 저 요소를 똑같이 4분의 1씩 배점을 줄까요? 아니면 가중치가 서로 다를까요? 대학마다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 대학은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우리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해. 대학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배점을 하는데 다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점수를 다르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대부분의 대학이 가장 비중을 높게 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한 서울의 중위권을 중심으로 한 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전공 적합성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전공 적합성의 세부 항목을 다시 볼까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교과목을 이수했냐 여부가 평가의 요소라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 과목을 배우면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중에 대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실 공정성이 뭐 문제다 그래서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대학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학교들은 이거를 별로 줄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시를 늘린다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 점점점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목 선택이 고등학교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선택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마다 자체 가이드북을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아. 그럼 의학 계열에는 어느 학과가 있는지 수의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 학교에서 그 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학에 가서 배울 커리큘럼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배운대.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서 배우고 오면 좋겠어 라고 제시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학과 진로에 따라서 이미 가이드북에 선택해야 할 교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고등학교에 가셔서 충분히 쉽게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로에 대해서 한 번쯤 꼭 고민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입니다. 창의융합 인재, 뭐 선택교과 강조, 토의 토론학습,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들이죠. 앞으로 지필고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학생들이 수행평가, 그것도 집에서 숙제로 내주어서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길러낸다면 미래 창의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선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선택을 잘 쉽게 할 수 있게 과목을 많이 열어주고 선택과정, 교육과정을 다양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좀 여건이 교실 수가 좀 부족해서, 우리 학교는 교사 수급이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학교마다 다 다른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엔 개설된 과목이 어떤 학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 과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문제잖아요. 학교에 뭐 항의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옆에 학교에 개설해 놓고 거기 가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쓰는 용어로는 거점형, 연합형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특정 거점 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이 너무 선택하지 않아서 개설이 안 된 과목을 저쪽 학교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경우.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학교 모두를 돌아도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온라인으로도 이거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다 구축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듣고 싶은 과목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교과 선택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의 교육과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 교육과정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에는 여러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교 학생이 한 500~600명 되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과목이 너무 선택자가 없어서 만약에 한 20명 정도밖에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가 아닌 경우에 상대평가로 하는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 과목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명밖에 선택을 안 했다면은 그 학생들 석차는 어떻게 하죠? 1등급이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1명 나옵니다. 20명이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성취도 평가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의 성취도 평가를 지금 바로 적용하진 않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미리, 왜냐하면 학생들의 선택 숫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취도 평가 절대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내신 과목들이 앞으로 점점 더 절대 평가가 앞으로는 아마 지금 중3 학생들 때는 아니겠지만 밑에 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절대평가, 성취도평가는 점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내신은 그렇게 성취도평가가 늘어가겠지만 수능이 또 문제가 됩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수능의 선택 과목이 정말 다양해졌을 때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한 과목이 다르고 성적이 다른데 같이 한 줄로 세울 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능도 결국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필수로 전제돼야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 그 다음에 내신 성취 평가, 내신의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소인수 과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확대됐을 땐 이러한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성취도 평가일 수 있다. 절대 평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까요?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제시가 됐어요. 같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그럼 어떻게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4개 분야 10개 과제로 제시가 됐다가 그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항목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는 대입 전형 구조, 그 다음에 수능 체제,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첫 번째, 대입 전형 구조를 개편하자. 그동안 사실 대입 전형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여론들을 형성해 주셨죠. 정시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시를 늘려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한편 반면에 수능이 미래의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적합한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뭔가 학생들의 어떤 정성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부분들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정시를 지금은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다. 30% 이상 늘려라. 이런 결정이 나왔죠. 자, 그럼 정시가 30%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보단 정시가 많이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2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가 수능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인원이 19%대입니다. 예, 그래서 20%가 이제 더 내려갔죠. 그래서 정시 수능 전형을 30%로 늘려라니까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은 늘어나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자, 그런데요. 이제 실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교과 전형이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이거 예외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과 전형 30% 이상인 대학이 얼마나 되냐? 굉장히 많아요. 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별로 없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거의 교과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전형과 뭐 별로 상관이 없겠죠. 사실 중요한 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정시 전형이 늘어났는가? 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들을 연계시켜서 이것을 30% 이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제시킬 수 없거든요. 이거 비율은 대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강제할 수 없으니까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 그럼 지원 사업을 안 받는 대학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지원 사업 받는 대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30% 이상 대학 빼고 지원 사업 연계 필요 없는 대학 빼면 몇 개 대학이 남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30% 늘릴 거냐? 이게 그래도 늘리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권 주요 대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거의 지원 사업 받는 대학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 기준이죠. 올해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정시 30%가 안 되는 대학들이에요. 안 되죠. 여기 이런 데는 되게 조금이네요, 정시가. 대학들이 정시 전형을 왜 저렇게 많이 줄였을까요? 대학들이 정시를 왜 저렇게 줄였을까요? 수능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뭐냐면 뭘 먼저 뽑죠? 수시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정시 뽑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들을 왕창 뽑고 정시에서 나머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대학은. 왜 그럴까요? 좋은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학은 정시 때 학생을 정원까지 다 선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등록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학생들을 비율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못 뽑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그걸 걱정하는 대학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사실 정시 전형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비율을. 30%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만약에 이제 중3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갈 2022 대입에서 30%까지 비율을 늘린다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여기 숫자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대학들만 계산했더니 몇 명 정도? 2,000명 정도가 늘어난대요, 지금보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인 작년 대입과 올해 대입에서 정시가 줄었거든요. 몇 명 줄었을까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명 늘어난대요. 실제로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가 30%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몇몇 대학 빼고는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시가 30%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변화가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늘어난데 그럼 우리는 수능만 열심히 준비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이거는 지금과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다 같습니다. 대학 자율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했어요. 그동안 과도한 기준 적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3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갈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다가 최저학력 기준을 딱 대학에서 박아놔 버리면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없겠죠. 대학에서 과목을 고정해 놨는데 그 과목을 선택해야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선택 과목의 기하나 과투를 지정하는 대학이 나올까? 또는 사탐과 가탐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두 개를 다 한 과목씩 보라는 이런 최저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 2년은 더 기다려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럼 수능 과목이 많이 바뀌고 선택 과목이 늘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시죠. 지금 국어, 수학, 탐구가 표준 점수 100분위로 지금 환산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이고요. 나머지 그 영어나 한국사는 지금 절대평가 과목이죠. 자, 그럼 국어와 수학, 탐구 이 과목들은 지금은 국어는 공통이고요. 수학에서 이제 수, 가, 수, 나 문과, 이과로만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중에 두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고르게 되어 있고요. 수학에서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고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고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이전 문과, 이과로 나뉘던 거를 경계를 허물어서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상관없이 사탐, 과탐 전 과목 17개 중에 2개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냐면 사실 2022 대입제도 개편에서 정시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해놓다 보니까는 조합이 몇 개가 나오죠? 국수탐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102개 조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선택한 과목이 이렇게 서로 다양한데 한 줄로 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정시 전형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오히려 정시의 어떤 공정성? 글쎄요. 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 정시 전형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가 유지가 됐지만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는 유지됐지만 제2외국어, 한문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그동안 수능에서 탐구 과목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탐구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는데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이거를 대체해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로 다른 과목이 다른 평가 기준이 되니까 대체해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제2외국어를 거의 필수로 봤던 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선택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진대요. 연계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죠. 연계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50%도 적은 숫자 아니죠. 그래서 연계 교재, EBS 연계율 떨어진데 볼 필요 없겠다? 아니죠. 시중에 어떤 교재도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는 EBS 교재밖에 없습니다. 역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직접 연계를 간접 연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응용이 더해질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EBS 교재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좀 더 반복적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기반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중3 아이들이 적용받게 될 수능 체제입니다. 이쪽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적용받게 되는 수능이죠. 선택 과목이 등장했다는 거죠. 국어의 선택 과목, 수학의 선택 과목, 그리고 영어, 한국사는 여전히 절대평가, 그리고 사회과학의 구분이 없어져서 사회 9과목과 과학 8개 과목 중에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2외국어가 파란색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을 많이 받고 지금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성을 높이겠다 해서 바뀌게 된 것이 학생부의 기록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학적 사항 통합, 수상 경력이 그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은요. 한 300개 정도 수상이 기록된 학생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상을 많이 주는지 그걸 다 받은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주는 것도 신기하고 다 받은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수상은 한 학기에 1개밖에는 기록을 못하게 됩니다. 상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10개, 20개, 300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1개씩 학기마다 골라서 기록하게끔 한다. 그럼 나중에 1학년 때 기록한 거 3학년 때 가서 고칠 수 있느냐? 예, 그런 거는 나중에 고쳐서 하나를 이렇게 교체해서 넣을 수 있게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학기에 1개.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 자율동아리라는 게 사실 학생들의 활동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는 학생은 자율동아리를 한 학기에 막 4개, 5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과도한 것 같다. 1개밖에 기록 못하게 하자. 그리고 1개도 30글자 이내로 이러면 제목밖에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이제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럼 자율동아리 그 제목밖에 못 쓰면 아예 할 필요도 없겠네요. 학생부엔 기록이 안 되지만 어디엔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거 하나 정도 학년당 골라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자 수 지금 너무 작다 그래서 약간 늘리는 그런 검토를 지금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발표된 거는 지금 이거고요. 소논문이 기재하면 안 된다. 어디에도 못 쓴다. 그런데 소논문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보고서란 말은 쓸 수 있을까요? 심화학습 보고서, 심화탐구 보고서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형태가 바뀌어서 바뀌는 형태로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방과 후 학교는 미기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던 학교들은 약간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방과 후로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 중에 이걸 녹여내기 위해서 학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인적학적상 통합하는 거고요. 요거 결석의 용어가 좀 바뀌는 거. 자, 수상 경력에는 총 6개만 기록이 가능해지겠죠? 한 학기당 1개니까 총 6학기. 그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입니다. 6개만 기록.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이거는 지금도 큰 의미는 없어요. 자료를 아예 미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학생들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장래희망 적는 란이 있거든요. 이것도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장래희망 안 적나요? 아니에요. 뒤에 가면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에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다 거의 다 없어졌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활동들도 글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이건 텍스트로 적는 거예요. 봉사활동한 시간은 적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로 이 학생이 어떤 봉사활동에서 이런 부분이 훌륭했다라고 글자로 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절반씩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 종합평가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2개를 다 합치면 4,000글자를 지금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2,200자로 300자죠. 2,200자죠. 2,200자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학생부의 비교과 내용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은 거. 뭐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에요. 이건 제가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죠. 그리고 독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독서는 책 제목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과목별로 쓸 수 있거든요. 책 제목만 250자를 쓰려면 몇 권을 읽어야 될까요? 근데 과목별로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한 1000권 읽어도 저는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역시 이겁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어느 시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걸까요? 어느 시간이죠? 동아리 시간에 하는 거 적을까요? 동아리는 여기 있죠? 그럼 봉사활동? 여기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시간에 하는 내용을 적을까요?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 수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다 그랬습니까? 토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적을 내용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줄이지 않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정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게 최고의 대입 준비라는 것을 그것만 안 잊으셔도 정말 고등학교 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대학의 선발도 좀 투명하게 바꾸자. 학생부 자기소개서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좀 줄이자. 근데 1, 2번 통합은 저는 좀 방향이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량 좀 줄여준 거죠. 학생들 부담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천서는 지금 거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예 폐지하는 거죠. 학생들부터는 추천서는 없어집니다. 대학의 평가 기준 잘 공개해서 지역별로 고교별로 몇 명이 어떻게 대학에 갔는지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들 회피 제척 의무화시키고 외부위원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하겠다. 사실은요. 지금도 거의 하고 있는데 티를 잘 내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대될 예정이고요. 대학의 정보 격차.
사실 여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어. 정보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답답해 하셨죠? 좀 더 다양하게 자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도 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이런 것들도 점점 더 강화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대학에서 보는 시험, 논술이나 무슨 적성고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면접고사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좀 고치면 학생들 부담도 줄이고 공정하게 할까? 면접에 있어서 지금 블라인드 면접 이거 면접이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누군 줄 알고 점수를 확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은 학생의 이름, 그다음에 출신 학교, 그다음에 수험번호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복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면접 볼 때. 근데 교복을 가끔 한복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런 학생들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한복 입는 학교 아시죠? 예, 여기는 없고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학교인데,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 가운 준비해서 막 가운 입혀갖고 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올해부터 실시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점점 확대되리라고 보고요. 적성고사는 폐지됩니다. 학생들부터는 적성고사가 없어요. 그리고 논술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논술은 지금도 매년 줄고 있는데 학생들 때도 점점 더 줄이는 것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적성과 논술이 폐지되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시로 대학을 갈 때 크게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적성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은 몇 명 안 되는데 대부분은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죠.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신이에요. 이 내신이 중요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내신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논술과 적성고사예요. 그래서 내신을 망친 학생들에게 수시에서 기회를 주던 전형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은 수시에서는 뭐밖에 안 남죠? 내신만 남게 돼요. 학생부 전형만 남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2 대입부터는 내신이 좀 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어디에서? 수시 입시에서. 그러니까 수시 입시는 거의 다 내신으로 가는 전형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가 늘어나서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능 여전히 중요합니다. 최저등급 맞춰야 되고요. 정시에서 수능 중요해요. 하지만 내신이 역시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교교육의 혁신 방향. 예, 이거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은 방금 보신 내용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는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이건 고교 학점제예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앞으로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고 3단계로 확대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은 똑같은 1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룰을 적용받게 될 텐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2022 대입제도 개편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과. 그런데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면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는데 이제 2단계에서 좀 확대가 되고 3단계에서 전면 실시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어린 자녀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좀 정리를 따로 해서 만들어 본 표예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고교 체제도 바꾼대요. 어떻게 바꾸냐? 기존에 있던 과학고나 영재고는 그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놔두지만 국제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가치가 조금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못하니까 3단계에 걸쳐가지고 하겠다. 이 단계를 같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농어촌 자율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죠. 예, 가까운 명문고들이 예,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뭐 다 명문고죠, 사실. 다 명문고인데 그 학교들도 예, 이제 일반고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는 과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별로 영향이 없죠. 뭐냐 하면 이
제도를 개편 방안을 2020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개편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체제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거 가지고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고를 지금 혹시 과학고가 이제 경남에 2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혹시 지원하셨거나 또는 특성화고를 지원하신 게 아니라면 전기고는 해당이 없겠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끝이 나고 나면 이제 12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택하셔야 될 텐데요. 학교장 전형 을 실시하는 이런 학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했다가 혹시 지원한 학교에서 탈락이 되면 이제 추가 선발로 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을 두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의 내용들이 비교과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로 쓰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의 내용은 크게 숫자로 나오는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텍스트로 쓰는 기록하는 비교과 내용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텍스트로 쓰는 비교과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클까요? 내신 등급의 숫자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거기서 변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학교에서 뭐가 중요하냐? 내신 등급 자체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야지 해서 뭐 자율형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내신을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또 보셨지만 역시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갈까?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자료 몇 개만 띄워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은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난 꼭 갈 거야. 우리 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7개 대학만 추리면 50%가 넘어가요. 지금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그래서 서울은 종합전형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수도권은 다 종합전형이 이렇게 많죠. 자, 그러면은 여기 경남, 울산 지역을 좀 볼까요? 경남, 울산 지역은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교과 전형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것도 괜찮다. 난 이 지역 대학도 괜찮다라고 여기신다면 교과 전형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교과 전형에 중요한 건 역시 뭘까요? 내신 등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고교 선택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시기를 바라고요. 경남, 울산 지역 여기 봤죠? 자, 이 4가지 전형 중에 하나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종합 전형 2개는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 즉 내신이 좋고 또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풍부하게 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 되겠고요. 이 2가지는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입니다. 정시는 그대로 수능 성적과 연계되는, 그 다음에 논술도 수능과 연계가 깊어요. 수능 성적 좋은 학생이 논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수능이 중요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만 챙길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도 잘 맞출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능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수능입니다. 정시 전형은. 그래서 내신과 수능 이 2가지를 다 잡아야 할 텐데 일단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내신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가 잘할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좋은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가 잘하겠지. 학교가 잘하는 것과 아이가 잘하는 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교 선택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면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성적 산출하는 겁니다. 상대평가 9등급으로 산출을 할 때 3등급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수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 아,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얼마 안 되죠. 이 파란색이 학생 숫자예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교에서 23%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정말 많죠?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 똑같이 9등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예, 쉽지 않죠.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 가기 쉽지 않아집니다.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학생들 비율을 합치니까 54%. 즉 학교에 있는 절반 이상의 학생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학생은 여기에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예,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계속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선택한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가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예, 고교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 꼭 고려하시고 고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